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마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나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죠?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한 달째 지금 알코올이라고는 금하고 있거든요. 한 달째. 안 먹어서 안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일단 아까 누가 질문하셨다고요? 2번이 오늘 질문. 오늘 문제 2번이 정답이 아닌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요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투자론이죠. 오늘 투자론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나요? 생전 처음인가 아니면 예전에 좀 하셨댔나요? 생전 처음이에요? 조금 제가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처음 하시는 분을 이렇게 투자론 수업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오시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 파트가 이 전체 중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마지막 그 두 파트가 매달 마지막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번 듣고는 이제 안 오시면은 저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안 오신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안 오시면은 제가 못해서 안 온다고 착각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다음 주에는 오셔야 돼요. 이 파트가 어렵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페이지요?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오늘 할 페이지는 투자론.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됐을 텐데 275쪽인데 아마 처음 오셔서,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지. 275쪽 할 차례 맞죠? 275쪽이요. 위험과 수익. 지난주에 이제 지렛대 효과까지 했죠. 근데 오늘은 사실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있는 복습을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예? 오타 있죠? 오타 있죠? 그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죠. 그 맨 끝에 학습 포인트에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다 고맙게도 다 들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이 중요한 파트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다면은 이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문답식으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론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어떤 파트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정책론 중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 중에서 지역지구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지구제라는 주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리고 효과, 그리고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시라 그랬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맞나요? 그리고 그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라 그랬죠. 일단 단기적으로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용도를 구에 계속 나누어 버리면 앞으로는 살기 괜찮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으니까 그게 다시 공급도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서서히 가격이 안정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되죠. 단기적으로 초과이윤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예요. 근데 이거 문제점은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네. 지금 다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듣고 있는 거 맞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TDR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지구 단위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새로 공법에 새로 들어가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뭔가 신축적으로 적용하려고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있었죠. 이거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정부가 판단하니까 요거보다 어디에 규제하는 거요? 요거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요자들은 수요를 늘리려고는 하는데 수요자들이 근데 공급자들은 오히려 물량을 줄여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사 가기도 힘들고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려고 할 겁니다. 임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규제하는 임대료보다도 더 높게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주택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게 임대료 규제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분양시장에서 마찬가지. 분양가는 싼데 나중에 되팔 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얻고 너도 나도 다 분양 신청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럴 때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간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개씩 넣는데 10개씩. 그러니까 사가지고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실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당첨이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실수요자가 당첨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걸 보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그냥 한 번만 한 사람 제 이름으로만 들어가잖아요. 당첨 이제 분양 신청할 때. 근데 딴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름으로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개씩 빌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38대 1이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 분양가 규제를 하면은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니까요. 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결코 이런 게 저소득층을 위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부작용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율화해라 이런 얘기도 했죠. 이런 얘기 하고요. 결국은 자율화를 하든 분양가를 규제를 하든 저소득층들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이런 거 얘기했죠.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좀 돈을 보태받아서 그래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질적으로 좀 괜찮은 데로 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저가주택 시장의 임대료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러면은 돈이 좀 되겠죠.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게 되면은 좀 괜찮던 주택들 있죠. 괜찮던 주택들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가주택, 저급주택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주택이죠. 이런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택이 조금씩 낡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세놓고 자기는 딴 데 좋은 데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들한테 제공이 되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시장, 주택 시장에 좀 더 많은 물량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서 초과이윤 어떤 것이 사라지죠.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 공급자들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를 보조해가지고 임차인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도 혜택 본다고요? 임대인도 혜택을 봐요. 그게 임대료 보조만 그렇다고 안 했죠. 육아보조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금 육아보조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조를 정부에서 그 학부모들을 이제 정부 뜻은 뭐예요?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오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육아 원비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원비 올라간 만큼은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예, 그 원장도 혜택 보는 거죠, 원장도. 근데 이 학부모들은 전액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예, 원래 의도는 전액 다 지원을 해주면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나와야 되는데 원비가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 만큼은 학부모 주머니에서도 나와야죠. 예, 그래서 이런 혜택 같은 거를 주면은 그냥 한 사람만 전액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원장들이 너도 나도 그냥 더 넓히고 확장하고 더 많이 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원비가 좀 다운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운되어야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요? 이제 학부모들이 다 혜택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단기 장기로 얘기하는 거죠. 다 단기 장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뭐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는 정책들이죠.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막 내리 눌러버리는 거죠. 강제로. 이건 정부가 돈도 없지. 갖고 있는 거는 힘밖에 없을 때. 그때는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돈 좀 있을 때 얘기죠. 돈 좀 있을 때 얘기인데 이제 보태주는 거고. 대신 요거는 직접 지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싸게 제공을 하면은 요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동네는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죠. 자, 요게 사적 시장이죠.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대답해야 되죠. 그럼 사적 시장에서 빈집들이 늘어나면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공공시장의 임대료 수준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이 점점 줄게 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때려 부실 수는 없지만 이제 낡아지게 되면은 헐고 새로 지을 때 임대주택을 이제 안 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공시장에 늘어나는 만큼 사적 시장에는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양이 장기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감이 오십니까? 머리 좀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별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지금 눈빛도 있어요. 다음에 조세기차겠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떠넘겨질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조세 전가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부담이 누구한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조세규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금액이 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수요자 지불하는 가격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공급자 수입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휘발유로 얘기했죠. 휘발유가 원래 리터당 1,500원인데 처음에는 세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금이 없을 때는 수요자가 1,500원 지불하면은 그럼 공급자가 다 1,500원 챙길 거 아니에요. 세금이 없다고 치자면. 근데 세금이 얼마 더 붙는다고 치고요. 리터당 200원 더 붙는다 친다. 리터당 200원 더 붙으면은 바로 1,700원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1,700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리터당 200원 세금 붙었다고 다음날 표에다가 간판에다가 리터당 1,700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사고 돌아가는 사람 많다 그랬죠. 차 세워놓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죠. 낮추다 보면 이제 업체들끼리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더 낮추기도 하고 덜 낮추기도 하다 보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안 낮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1,580원 얘기했죠. 여기에서 멈췄다면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580원인데 공급자들은 1,580원 받아도 리터당 얼마 세금 내야 된다. 리터당 200원씩 내면은 공급자는 1,380원 주머니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요 차이가 지금 2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자는 얼마를 더 지불하고 80원을 더 지불하고 공급자는 120원 덜 챙기게 되죠. 이럴 때는 총 200원을
총 200원을 얘가 80원 부담하는 셈이고 얘는 120원 부담하는 셈이 된다 그랬죠. 이때는 얘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랬죠. 얘가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수요자들이 굉장히 수량 변화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까지 그 차 안 타고 다녀도 되고 그냥 대중교통 잘 돼 있으면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만약에 이게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이웃 동네가 몇 수십 킬로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그러죠. 이런 사회에서는 자동차 가격, 휘발유 가격 올려도 어느 정도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뭐 차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집에 갈 때 밤 시간은 갈아타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다이렉트로 한 번만에 가면 괜찮지만은 갈아탈 때는 야간 시간은 이렇게 이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조금 더 걸리니까 그냥 차를 가져오는 것 뿐이지 뭐 갈 수는 있다 이거죠. 어쨌든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 덜 부담?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가. 부담 안 하고 그냥 다른 행동을, 다른 걸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오늘 위험과 수익. 자, 여기 275쪽이죠.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276쪽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도 했죠.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정해지뢰, 부의지뢰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정해지뢰가 나타나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남의 돈을 사용해서 정해지뢰를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는 남의 돈 이자율이 싼 이자율이에요. 낮은 이자율. 그 낮은 이자율로 빌려와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서 대가는 이자율만큼만 지불하고 남는 거는 내가 챙긴다 그랬죠. 그래서 내 자본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예상대로 안 되고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을 냈을 때에는 오히려 부의지뢰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위험과 수익. 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누가 질문하셨죠? 2번이 O인지 X인지 궁금하신 분. 2번이 O인 것 같아요? X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2번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틀렸어요. 어디가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위험이 적은 투자는 선택했어요. 그래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위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투자론에서 위험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미래라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되는 값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상이라는 것은 A라는 데도 1억을 투자하고요. B라는 데도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각각 1억씩 투자를 하는 건데 예상되는 값이 A가 잘 될 때는 2억이 나와요. 1억을 투자하는데 잘못될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발생해요. 잘 되면 2억이고 1억 투자하는데 못 되면 2천이에요. 근데 확률이 각각 반이에요. 확률이 50대 50.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요? 판단을 하기는 요걸로만 요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정 궁금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 탁구공을 2개 써놨어요. 여기 2억을 두 개 탁구공 집어넣고 2억, 여기는 2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다 이제 돈 1억 내놓고 죽기 하는 거예요. 이거 뽑기. 돈 1억 내놓고 뽑기 하는 거예요. 50%는 2억짜리 나올 수 있고 50%는 2천 나올 수 있어요. 자, 1억 내놓으시고 골라보세요. 네, 투자했을 때.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확률이 반반이란 얘기가 여기 지금 1억 내놓고 이거 뽑으시겠어? 이 소리예요. 이게 확률이 반반 얘기가. 어떠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니, 이게 확률 반반의 의미예요. 탁구공 2개 넣어놓고, 예? 1억 내놓고, 1년 뒤에 둘 중에 하나 뽑으세요. 이렇게. 예? 해요? 2천이 되더라도. 자, 이런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A를 선택하시겠다는 분. 의외로 좀 더 많이 계시네요. 어떤 동네 가면 한 분도 안 계세요. A가 이 A 주머니, A 주머니가 이 주머니고 B 주머니는 잘 되면은 1억 2천이고요. 못 되면 1억이에요. 이것도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B 주머니에 하나는 얼마 쓰여 있고 1억 쓰여 있고 하나는 1억 2천 쓰여 있어요. 얘는 2억하고 2천 이렇게 쓰여 있고 얘는 1억하고 1억 2천 쓰여 있어요. 자, 1억 내놓고 이거 하시겠어요? 이거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 비교하면 또 다르죠. 생각이 또 바뀔 거야, 아마 어쩌면. 둘 중에 하나 하라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도 있죠? 이제는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아직도 이쪽입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가 봐요, 지금. 그죠?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 분은 좀 이렇게 정신세계가 남다르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요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이걸 많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대답하라 그러면 거의 이쪽을 많이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게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왜 뽑을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않나? 확률이 반반이라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하면은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예요. 요 값도 확률이 반, 요 값도 확률이 반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1억 1000이죠. 1억 1000이에요. 얘는요? 얘도 확률이 반반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도 확률이 반반이에요. 얘도 얼마예요? 곱해서 더하면은 얘도 1억 1000이죠. 둘 다 1억 10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뽑을지 이걸 뽑을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뽑을지 이걸 뽑을지 몰라요. 이럴 때는 그거를 기대값이라 그래요. 또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지금 1억 투자하잖아요. 둘 다. 둘 다 1억을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1억 1000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럴 때는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0%. 둘 다 그냥 1억 투자해서 1억 1000이 예상이 되니까 A나 B나 수익률이 어때요? 똑같죠? A나 B나 수익률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치상으로 수익률은 똑같죠, 분명히. 근데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위험이 다르다. 위험이. 여기서 얘하고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A가 더 위험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는 위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위험 선호적인 가능성이 이쪽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니, 수익이 똑같잖아요. 수익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큰 걸 선택했죠. 맞나요?
수익이 똑같은데 이거 위험이 작은 거 대부분은 B 선택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2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똑같잖아요. 수익이 똑같은 상황에서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혐오형,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험 추구형, 선호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 추구형은 위험이 큰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위험이 크다라는 걸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 크다는 것은 수익이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칫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틀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바보 아니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걸 보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해요.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 예,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거 보고 하는 게 이거 보고.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나온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거 글씨 잘 보입니까?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왼쪽 게 더 나아요? 보시기에. 좀 비치거나 이렇게 반사되면은 약간 흐린, 조금 흐리죠. 이게 좀 가늘어서. 근데 이게 제가 잡기에는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굵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위험 추구형이 있고요. 위험 회피형이 있고요. 위험 중립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A와 B가 뭐가 같아요? 수익률이 같죠? 이러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 중립이에요.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은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뭐만 똑같으면 같다라고 봐요? 수익률만 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런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1억 천 계산한 거 있죠? 1억 천 계산한 것을 이걸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수익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수익. 자, 그런데 자, 여기 평균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떨어진 거 있죠? 아래 위로 얼마 떨어져 있죠? 평균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9천 떨어져 있죠? 위로 9천, 아래로 9천. 여기는요? 여기는 얼마 떨어져 있죠? 아래로 1000, 위로도 1000이죠. 아래 위로 떨어져 있는 크기가 얘는 9천이 떨어져 있고요. 요놈은 1000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진 크기가 더 크죠? 떨어진 크기가 저 작잖아요. 한가운데에서. 이 두 개가 한가운데서. 이 떨어진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위험이 많은 거고, 이건 적게 떨어져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거죠. 요 값을 우리는 앞으로 표준 편차라 그럴 거예요.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을 나타내는 위험. 자,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평균은 뭘 나타내는 것이고,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은 분산이라 하거든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은 분산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제곱하면.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도 크다는 얘기예요? 분산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은 모두 다 뭘 나타내는 개념이요? 위험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275쪽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예, 그게 위험입니다. 근데 벗어나는 게 아래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벗어나요? 위로도 벗어나죠. 아래로 위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위험의 크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나머지 그 괄호 2번에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정량적 이런 단어 있죠. 괄호 2번에 첫 번째 줄 찾으셨어요? 수업할 때 따라오라고 할 때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읽고 계시면 안 돼요. 읽고 계실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읽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는 이렇게 체크할 때 빨리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이 있고, 그리고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숫자로 나타내는 거, 영업 경비, 공실률 이런 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거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된 위험은 정량적 위험이고,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소송 제기 가능성. 자, 어떤 회사하고 막 특허 분쟁 붙었어요. 근데 소송할 것 같기도 하고 합의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송 붙으면은 그 결과의 그 손해배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것.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방금 했습니다.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은 방금 표준편차, 노란 글씨 표준편차나 또는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뭘로 측정하고요?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그 참고표가 있죠. 참고표에서 거기는 이제 잘 될 때 못 될 때를 1억 9천, 5천, 또 1억 3천, 4천 이렇게 해놨는데,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표 밑에 보시면은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있죠. 그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는 문제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편차를 계산하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끼고 지나가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책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표준편, 이거 루트 해석 계산하시겠습니까? 그 표에 있잖아. 표의 맨 밑에, 표 안에, 박스 안에 맨 밑에. 박스 안에 맨 밑에 루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으면은 지나가시라고요. 대신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반반인 경우입니다. 확률이 반반인 경우는 딱 요 경우밖에 없어요. 확률이 반반인 거 외에는 하면 안 돼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편차의 크기를 이렇게 루트로 계산하지 않고 요 1억 천에서 떨어진 크기로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까 9천이 표준편차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률이 반반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확률이 반반인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반반인 경우가 아주 자주 나오니까 혹시라도 확률이 반반이 나올 때는 표준편차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끼고 지나간다. 아셨죠? 아니, 푸실 수 있으면 풀어요. 제가 뭐 말리지는 않는데 뭐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자, 됐고, 위험에 대한 태도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위험의 유형. 자, 위험의 유형은 이게 통일시켜야 되겠다, 아무래도. 위험의 유형. 이게 좀 더 진해서 훨씬 잘 보이게 하겠네요. 일단 사업상 위험이 있죠. 이 사업상 위험은 거기 다시 시장 위험하고 운영 위험하고 위치 위험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제 부동산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시장하면 수요 공급. 그죠? 수요 공급하면 시장. 수요 공급 상황과 관련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임대 사업이죠. 주택 임대라든가 아니면 상가 임대. 자,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공급이 너무 많아지거나 이러면 수익성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위험이요. 시장 상황에 따른 위험. 근데 운영 위험은 운영하다가 뭐 직원이 말썽을 부린다거나 또는 예상보다 뭐 운영 경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거나 예상치 못하게 뭐가 터지거나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에요. 근데 위치 위험은 이제 부동산 특성상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겠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 운, 위 이렇게 나눠진다. 사업상 위험, 시, 운, 위. 근데 이제 사금법인유하고는 보통 이렇게 앞글자 따면은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금융적 위험은 이거는 지난주에 지뢰 효과 했죠. 지뢰 효과 중에 부의 지뢰 기억나세요? 남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자율보다도 내가 그 돈으로 내는 수익이 낮을 때죠. 그럴 때는 차라리 남의 돈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런 위험이 금융적 위험. 자, 이런 금융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금융 위험을 없애려면은 안 빌리면 되지. 내 돈으로만 하면 돼요. 내 돈으로만 하면 금융 위험은 없습니다. 다음에 법적 위험, 이건 어렵지 않고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해 보세요. 장기 고정 임대료 하면은, 자, 임대료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임대료 받아 생활하는 사람인데, 해마다 인플레는 발생하는데, 임대료는 똑같다면은 점점 팍팍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인플레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능하겠죠? 이런 위험. 이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고요.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잖아요. 이렇게 남의 돈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게 되면은 인플레 발생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는. 그럴 때는 변동금리로 투자한 투자자 있죠? 변동금리 투자자. 자,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는 인플레가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가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부정적이죠. 이런 건 부정적인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금융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이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 위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성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운 위험이죠.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가치 손실 가능성이 높은 거를 유동성 위험.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오늘 했는 주제가 지금 위험과 수익의 측정. 요거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요 사실. 됐죠? 그러니까 위험이 밑으로 꼬라박을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이렇게 위로 터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어떤 걸 선택한다? 위험 회피형은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는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이 어떤 게 있다? 사금, 법인유 있다.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주로 이 금융위험하고 인플레 위험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금융위험은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장기 고정 임대료라든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축을 한다면 이제 사업상 위험은 시, 운, 위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자, 이제 수익률의 종류. 자, 수익률의 종류를 보세요. 자, 이거 지난 순환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있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계산했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한 게 다 무슨 수익률이야? 아까 1억 투자해서 이거 1억 천이면은 10% 1000만 원 계산한 거예요. 10%. 이게 바로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균에서 구하는 건 다 무슨 수익률이에요?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그게 아니에요. 요구 수익률은.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투자자 요구 최소 수익률.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 부동산이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잘 되면은 1000만 원 나오고요. 안 되면은 한 100만 원 나온대요. 확률이 반반이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요즘 금리로 치자면 1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이면 1%밖에 안 되죠. 1%밖에 안 돼도 잘 되면은 1000만 원이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5.5% 맞나요? 1100이니까 1100의 반틈 맞나요? 이 정도면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별로 고개를 돌리네요. 고개를 돌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 200으로 올리면 여러분 조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100이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 돌렸어요. 다른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 그럼 아까는 몇 프로였어요, 이게? 5.5%죠. 1100을 반팅하면은 요거 반반이니까 550이잖아요. 1억에 550이면 5.5%잖아요. 이랬을 때 고개 돌렸던 사람이 200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 이러면 6%죠. 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은 요때 안 한다 그랬다가 요때 한다 그랬다는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준을 그때 얘가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요구하는 수준보다 미달하니까 그때는 안 한다 그랬던 거고 요 정도면 좀 할만하겠다라고 한 거는 요구 수익률이 6%보다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한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어떤 사람은 한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한다 그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요구 수준은 5.5%보다는 낮은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요거는 누구한테든 똑같이 계산이 돼요. 지금 아까 이런 상태에서 6%는 누구한테든 6% 계산될 거 아니에요. 아까 100만 원 줬을 때는 누구한테든 5.5%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은 이거는 객관적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수익률. 요거는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크면 채택한다? 예상되는 수준. 내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으면은 채택을 한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79쪽에 그 표 있죠, 표. 표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계산한다? 가중평균으로. 확률을 뭘로 사용해서? 확률을 가중치라 그래요.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가중평균한다. 어떻게 계산해요?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곱해서 더했던 것처럼 곱해서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중평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요구 수익률 해서 지난 순환에 여기 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을 하고, 예, 같아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기각. 그러면 안 한다. 요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뒤에 오늘 또 나옵니다. 뒤에 요거 또 나오고요. 실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도 이건 뭐 별로 질문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밑에 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오른쪽에 위험 수익 관계 있죠.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